1955년 11월 1일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 무려 20년 동안 치러진 베트남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단순히 당시 분단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간의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라 베트남 공화국, 미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의 한 편을 먹고 베트남 민주공화국, 중국, 소련, 북한 등의 연합체와 싸우는, 쉽게 말해 세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싸움이 베트남에서 벌어진 것이죠. 스케일이 컸던 만큼 베트남과 베트남 국민들이 받은 피해가 매우 심각했는데요. 당시 베트남의 GDP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잠비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 북한 GDP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죠. 당시 베트남 국민 1인당 GDP는 80달러, 한 명이 80달러로 1년을 버텨야 했던 당시 베트남은 살아남은 것조차 기적일 정도로 상황이 암울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베트남의 GDP는 1989년을 기점으로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듯한 움직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베트남의 GDP가 무섭게 상승하기 시작한 1989년이 바로 한국이 베트남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시작해준 시기라는 것이죠.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삼성중공업, 대우엔지니어링 등 한국의 대형 건설 및 중공업 회사들이 베트남의 화력발전소, 상수도 인프라, 가스관, 하수처리장 등 베트남의 제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베트남 전역의 인프라망을 구축해 주었고, 2007년부터 시작된 삼성의 대규모 투자로 베트남 경제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1년에 3억대가 넘는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절반이 넘는 1억 5천만 대를 베트남에 있는 삼성 스마트폰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베트남의 GDP에 더해질 뿐만 아니라 삼성 홀로 16만 명이 넘는 베트남 인구를 고용하고 있는 등 베트남 경제 전반에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투자하기 전 7조 원에 불과했던 베트남의 GDP는 지난해 40배가 넘게 오른 311조 원을 기록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번 사태 이후 베트남이 한국에 4번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4번이나 말이죠. 첫 번째가 인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이미 이륙해 베트남으로 향하던 중에 베트남이 갑작스럽게 입국 금지를 통보하는 바람에 긴급 회항한 사건. 두 번째도 역시 베트남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편지를 보내 통보식으로 3개월 후에나 환불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전해 한국인 여행사들과 이용객들의 불쾌감을 준 사건. 세 번째는 베트남 일부 언론이 베트남 진단키트가 한국산보다 훨씬 우수하다며 한국산 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비판한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바로 한국의 태극기를 이렇게 바꿔버린 것이죠. 그 결과 한국의 반격이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베트남의 경제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화면에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베트남이 이제부터 두려워해야 할 곳은 한국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수입하는 물품 중 35%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고 23%가 한국입니다. 중국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대규모 공장을 건설해 중간재를 수입한 후에 베트남의 값싼 인건비를 이용해 완성품을 조립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형태죠. 베트남의 관광 산업도 비슷합니다. 베트남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관광객 1,800만 명 중에서 580만 명이 중국인, 430만 명이 한국인으로 중국과 한국이 관광 산업을 포함한 베트남 경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도 베트남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과 베트남을 잇는 모든 항공 노선을 정지시켰고, 심지어는 국경에 있는 산악 지역의 모든 통행로마저 금지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베트남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들도 중국으로 강제 귀국 조치시켰고 중국에 대한 비자 발급을 완전히 중지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 레스토랑과 호텔들은 대놓고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겠다,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문구들을 내걸어 중국인들의 분노를 샀고, 다낭의 한 호텔은 이미 숙박비를 지급한 중국인 관광객에 도착 당일에서야 투숙을 거부한다 통보해 결국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급히 다른 숙소를 찾아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과 일본의 공통점이 관광객 절반 이상이 중국인과 한국인이라는 점인데요. 두 국가 간의 차이점은 일본은 한국을 놓친 대신 그나마도 중국인을 잡았지만 베트남은 한국과 중국 모두 놓쳤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손실은 마이너스 25%이지만 베트남은 60% 이상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번 사태가 해결된 후에도 말이죠. 베트남 현지 미디어 VN 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의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핵심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기타 선진국들처럼 재택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자재가 끊기고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내 공장 가동 및 투자 축소와 같은 우려가 더해지면서 민간경제개발연구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수천 개에 달하는 베트남 기업들 중에서 무려 4분의 3 정도가 동시다발적으로 파산한다는 극단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외교 판단을 내리는 동안 베트남은 앞으로 2-3년 동안 동물 사료를 포함해 옥수수, 콩 등의 미국산 농산물 30억 달러를 구매하겠다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응유엔 도안 또한 농림부 대변인은 베트남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요가 매우 높다라며 농산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더 많은 농기계 장비들을 구입하고 싶다 밝혔습니다. 일본이 병충해로 갑자기 미국산 옥수수 275만 톤이 필요하다고 전한 아베 총리의 외교 전략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이죠. 베트남이 최근 한국을 막고 일본과 손을 잡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화면에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베트남이 일본과 사업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베식 외교 전술까지 그대로 베껴와 한국과 미국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추락해야 망가진 판단력이 되돌아올지 한번 외국 기업들까지 유치하려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이 숨기고 있는 그 엄청난 사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이 한국에게 빼앗긴 반도체를 되살리기 위해 반격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공장을 일본 내에 유치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외 반도체 완성품 제조업체를 일본에 유치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을 자국에 유치해 최근 바이러스와 같은 사태에서도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TSMC 등 해외 제조업체가 일본 내 공장을 짓고 일본 업체와 협력할 경우 수년간 1조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대는 이미 TSMC와 손을 잡고 웨이퍼 시제품 공동 연구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TSMC의 올 2분기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51.9%로 1위였고 삼성전자는 18.8%로 2위였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 반도체 분야의 강자였던 일본은 이제는 가장 앞서가는 기업과 협력하는 형태로 쫓아가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쿄 일렉트론을 비롯해 일본 반도체 설비업체나 연구기관과 공동개발을 전제로 공장을 설립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수천억 엔에 달하는 자금 지원도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즉 지금 일본은 자국의 기술로는 따라갈 수 없으니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자국의 기업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심지어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해 수출 규제로 삼성의 심기를 건드린 만큼 이는 실현 가능성이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대만의 TSMC를 자국으로 유치하는 것에 이어 중국에 진출해 있던 일본 기업 87개를 돌아오게 하면서 무려 6,4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거액의 돈을 들여 이들을 일본 및 동남아로 분산시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7일 제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안전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며 대상 기업은 마스크 등 감염병 사태 후 필수로 자리잡은 의료용품 및 의약품, 그리고 반도체 원재료, 자동차 관련 부품 등 핵심 제조업이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마스크를 생산하는 아이리스 오야마와 샤프 등 57개 사업체는 일본으로 생산시설을 옮기고 각종 렌즈를 비롯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용 유리기판을 제조하는 호야는 베트남과 라오스로, 자동차용 타이어, 니트릴 고무장갑 등을 생산하는 스미토모 러버 인더스트리는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생산기지를 옮길 예정입니다. 또한 반도체 등 전자제품용 원재료를 생산하는 신해체 화학은 베트남으로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은 일본의 최대 교역 파트너였고 그동안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지만 감염병 사태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무너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사태 발생 후 일본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료용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 의존도에 대한 위험성을 느꼈고, 미중 갈등으로 인해 미국 편에 선 일본은 빠르게 중국에게 의존했던 분야를 청산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으로 기업을 유턴시키고 외국 기업까지 유치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심상치 않은 조짐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위험 경고를 끊임없이 받아온 후지산의 폭발이 임박해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열도 중심부에 있는 후지산은 언제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현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주간지 주간신초의 인터넷판 데일리 신조는 19일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일본 내 지진 발생이 늘어나자 후지산의 분화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진 예측 전문가 나카오 도시아스 도카이도 교수는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분화했던 시기는 1707년 호에이 분화로 큰 지진이 일어난 지 불과 49일 만의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후지산은 지난 2000년 동안 최소 43차례나 분화했는데 50년에 한 번씩은 화산 폭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300년 동안은 한 번도 화산 폭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토시아스 교수는 가까운 미래에 분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화산학자 100%가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화산학자 가마다 히로키 교토대 교수는 동일본 대지진은 후지산이 비롯한 활화산이 난립하는 일본 열도 지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그야말로 천년 만의 지각 변동기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후지산의 발포 현상이 촉진된 것은 틀림없다면서 지금은 우연히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앞으로 난카이 트로프를 진원으로 하는 대지진이나 어떤 자극이 마그마 덩어리에 가해지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후지산 과학연구소 소장인 후지 토시츠쿠 도쿄대 명예 교수는 후지산에서 2000에서 2001년 신부 저주파 지진이 많이 관측됐다면서 사람은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흔들림이지만 마그마나 화산가스의 움직임이 있음을 나타내는 분화의 전조현상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한 달에 10번 정도였던 흔들림은 100번 정도로 증가했고 이것이 반년간 지속돼 후지산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도 살아있는 화산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전문가들이 후지산의 폭발이 임박해왔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경고를 정말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후지산이 도쿄와 100km 거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후지산이 폭발하면 도쿄는 물론 수도권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후지산이 대규모로 분화하면 도쿄까지 화산재가 날아와 최대 30cm 넘게 쌓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 화산재가 5mm 이상 쌓이면 철도 운행이 불가능해지고 전선에 쌓일 경우 전선이 끊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후지산이 대규모로 분화해 10에서 30cm 화산재가 쌓일 경우 대중교통이 마비되고 전력이 끊기는 등 도시 기능이 마비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화산재를 흡입하면 폐 조직이 파괴돼 집단 피난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2014년에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후지산 대폭발을 가정한 재난 대비 실전 훈련이 대규모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후지산이 300년처럼 대폭발을 한다면 흘러내리는 용암을 피해 가나가와 시즈오카, 야마나시현 주민 75만 명이 피난길에 올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1707년 후지산이 분화했을 때 도카이 대지진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 피해는 도카이도, 기이반도, 슈코쿠까지 이르러 2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냈고 가옥 6만호 파손, 유실가옥이 2만호 이르렀다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후지산이 분화하면 도카이 대지진 때처럼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지산 기슭에 있는 하마오카 원전은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동시에 가동이 중단됐던 도카이 제2원전은 아베 정권이 들어온 이후 다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도카이 제2원전은 도쿄에서 불과 120km 북쪽에 있어 후지산 폭발 이전이나 폭발과 동시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이 원전은 제2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4차 산업의 미래가 이 지역에서 배치되고 계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 도요타가 일본 후지산 인근에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관련 신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 계획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 사장은 한 기자회견에서 사물 인터넷 실증 도시인 커넥트시티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커넥트시티가 바로 들어서는 곳은 후지산 바로 앞이었습니다. 도요타는 앞으로 이 실증 도시를 자율주행과 각종 로봇, 인공지능 등 현재 개발하고 있거나 앞으로 개발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일상생활에 적용해보는 실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미 후지산에 자리 잡고 있는 일본 거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로봇 기업이라 불리는 환학입니다. 환학의 창업자 AUMO는 설립부터 45년을 오직 공장 자동화, 산업용 로봇 한 길에만 매진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 스마트폰 케이스 등을 정밀 가공하는 드릴 로봇은 80%, 공장 자동화의 필수인 수치 제어 공작 기계는 60%, 스마트 팩토리 내부를 채우는 첨단 산업용 로봇은 20%가 환학 제품일 정도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환학은 삼성, 애플, 테슬라, 폭스바겐 등과 같은 글로벌 전자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도 매출의 40%를 영업이익으로 남기며 일본 산업용 로봇 정밀기계 지상 최고, 최후의 제조업을 꿈꾸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업이 후지산 자락 숲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후지산 본사에서 인터뷰한 이나바 요시하루 환학 사장은 우리는 100년, 200년 단위로 시간을 본다. 1, 2년 경기 변동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상황은 그가 말한 100년까지 가기 힘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요타와 환학 외에도 후지산 인근에는 많은 일본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젤라틴이나 콜라겐 관련 사업 전문인 리피의 본사는 도쿄지만 후지산 남서측에 공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려되는 토카이 지진 또는 후지산 폭발이 일어날 경우 리피의 중요한 생산 거점에 막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즈오카현 노마지시의 공장을 가동 중인 출판인세 대기업인 도쇼인세는 후지산 폭발보다 화산재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풍부한 수자원과 맑은 공기로 잘 알려진 후지산 주변에는 식품이나 외식 관련 공장도 적지 않게 가동 중입니다. 베스키라비스는 후지산 동쪽 시즈오카현 오야마초 공장에서 아이스크림을 생산하고 있고 나가사키 짬뽕의 링고아도 후지산 인근에서 주력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지산 인근의 시즈오카현은 산업의 백화점이라고 불리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화장지, 화장용 파운데이션 등이 있어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 일본 국민 전체의 생활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 정권은 인근 원전을 재가동하고 해외로 나간 일본 기업과 외국 기업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 도쿄올림픽을 내년에 하려 하고 있습니다. 송재익 축구 캐스터는 최근 일본에게 정책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이 일본에서 벌어졌는데 후반 41분 이민석의 극적인 역전 결승골로 일본에게 2대1의 충격적인 패배를 안겼습니다.